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중앙희극학원 원장 하오룽이 스스로 나와 투항한 일은 내핀 사건의 참혹함에 비하면 하오룽의 실각은 훨씬 문명적으로 보입니다. 딱 종이 위에서만 문명적인 척하는 거죠. 뒷무대는 다들 알다시피요. 하지만 그 정치적 살상력은 목을 그어버린다는 말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오룽의 붕괴는 시진핑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체면을 정면으로 때렸고 그 체면이란 곧 영부인 펑리위안의 얼굴입니다. 가볍게 말하면 건드린 수준이지만 한국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그냥 뺨을 정통으로 후려친 겁니다. 스튜디오 전체에 울릴 정도로요. 하오룽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그를 단지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 연극 연출가 정도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 문화예술계를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그 바닥에서는 중앙희극학원, 베이징 영화학원, 상하이 희극학원 같은 3대 예술대학의 총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든 뒤에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뒷배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은 입장권일 뿐이고 의자는 누가 앉히느냐가 따로 있죠. 하오룽의 이력은 로켓식 승진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2016년에 그는 겨우 부원장이었는데 불과 2년 뒤인 2018년에 곧바로 원장으로 정식 승진했습니다. 이 속도면 공개 채용이었다면 심사위원들이 중앙희극학원 사람들보다 더 연기를 잘했어야 했을 겁니다. 장펑은 여러분께 2016년부터 2018년이 어떤 시기였는지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바로 시진핑이 헌법을 손보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일존을 세우던 핵심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영부인 펑리위안이 교수, 예술지도, 세계보건기구 대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전면에 자주 등장하며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던 하이라이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대가 커지고 조명이 비추는 자리가 바뀌기 시작한 때였죠. 하오룽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개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춰보면 왜 그를 잡아야 했는지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라벨, 그는 진둥의 은사입니다. 진둥이 누구입니까? 최근 2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그는 붉고 보랏빛으로 미친 듯이 떴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국의 대형 중점 드라마 서북세월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역할이 시중신, 즉 시진핑의 아버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족보에 손대는 배역이라 아무나 만질 수 없는 자리죠. 중국 공산당 선전규율에서 누가 지도자를 연기할 수 있는지, 누가 지도자의 아버지를 연기할 수 있는지는 극도로 엄격한 정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연기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가의 문제입니다. 진둥이 그 역할을 따냈다는 것은 그가 시시 집안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용 배우라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비꼬면 이건 실력으로 뽑힌 캐스팅이 아니라 안전성으로 뽑힌 캐스팅입니다. 그리고 하오룽은 바로 진둥이 중앙희극학원에 있을 때의 담임이자 은사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화면에서 태상왕에게 비석을 세워드리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하고 있는데 돌아서자마자 스승이 기율검사위원회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개를 때리면서 주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인 보라고 개를 때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로 나오면 시청자들이 작가, 너무 독하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작가는 권력입니다. 이건 전당과 전 국민에게 하나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시진핑은 자기 아버지를 연기한 사람의 스승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봉건 왕조로 치면 황제가 아직 자리에 있는데도 어용극단의 단장이 끌려가 목이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황제의 체면이 어디에 놓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 체면은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끌려 내려온 겁니다. 두 번째 라벨, 그리고 더 치명적인 라벨. 하오룽은 영부인 라인의 수혜자였습니다. 하오룽은 누가 발탁했습니까?
당시 고등교육을 담당하던 교육부 부부장이 린후 이칭이었습니다. 린후 이칭은 평범한 기술 관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 공개 보도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리위안이 칭화대학교에서 각종 에이즈 예방 대사 활동에서 곁에 자주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린후 이칭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서 있어서 설명이 없어도 누가 한 팀인지 알 정도입니다. 린후 이칭과 펑리위안의 관계는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린후 이칭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 그는 정치를 알고 줄을 설 줄 아는 간부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하오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비꼬아 말하자면 줄을 잘 서면 승진도 빠릅니다. 중앙희극학원은 어떤 곳입니까? 중국 연예계의 황포군관학교입니다. 중앙희극학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쇼비즈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을 장악한다는 뜻이고 스타들의 목줄을 쥔다는 뜻이며 동시에 거대한 자금 세탁 통로와 이데올로기 수출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술은 때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줄을 건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오룽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양회에서 정협위원 자격으로 그는 예술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연극으로 디지털 중국을 돕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열려 있어야 이런 말을 합니까? 연극은 수천 년 동안 현장감과 사람의 대면, 감정 교류를 중시해온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디지털화하자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때 시진핑과 딩쉐샹이 디지털 전제를 강하게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감시를 밀고 이른바 신질 생산력을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비트는 말로 연극은 관객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연극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하지만 지금은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장유샤와 원로파는 지금 치맛자락 자르기 전략을 씁니다. 당장은 펑리위안 본인을 건드리지 않되 그녀 주변의 날개를 하나씩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오룽을 잡는 것은 그 전략이 정밀하게 착지한 사례입니다. 마치 바깥을 두드려서 정확히 아픈 지점을 찌르는 방식,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첫째, 이는 문화예술계를 두드리는 겁니다. 펑리위안을 둘러싸고 맴돌며 영부인 라인을 통해 승진과 돈을 노리던 감독, 배우, 원장들은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오룽이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고 아무리 태우와 가깝다 해도 기율검사위원회가 잡고 싶으면 잡습니다. 여기서는 팬클럽이 주연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둘째, 이는 교육 라인을 청소하는 겁니다. 린후 이칭은 이미 퇴직했지만 교육부 안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오룽을 잡는 것은 실마리를 따라 올라가 린후 이칭이 과거에 발탁한 이 아첨꾼들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반시파가 인정하는 사람들로 채워넣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쉽게 말하면 출연진을 갈아치우고 제작진도 바꾸는 겁니다. 하오룽은 홍백기사라는 연극을 연출했고 금사상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참 멋지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한편의 홍백기사가 된 겁니다. 붉은색은 그가 붉은 모자를 쓰려던 야망이고 흰색은 지금 그가 입게 된 창백한 죄수복입니다. 자기 손으로 극을 쓰고 자기 손으로 결말을 받은 셈입니다. 정말 딱 그 말이 들어맞습니다. 눈앞에서 그가 높은 누각을 짓는 걸 보고, 눈앞에서 그가 손님을 대접하는 걸 보고, 눈앞에서 그가 스스로 나와 투항하는 걸 본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관객이 표를 끊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핀 사건이 돈줄을 자르기 위한 것이라면 하오룽 사건은 체면을 정면으로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다오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유샤 뒤에 있는 군부 세력이 얼마나 넓고 깊게 청산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2월 18일 산둥성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당조 서기 겸 주임 왕원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이선으로 물러난 지방 관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원하의 뒤에는 거대한 유령이 있습니다.
밍룡 계열의 샤오제나입니다. 이 유령이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딱 에어컨을 끄고 조사 스위치를 켜는 그런 냉기죠. 왕원하는 과거 낭만 칭다오시 전 시장 장신치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장신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밍회 계열의 충실한 사냥개였습니다. 당시 장신치는 웨이팡은행 지분 70%를 샤오제나에게 헐값에 넘기고 자신은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70%라면 집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금고의 문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샤오제나는 누구의 하얀 장갑이었습니까? 시진핑의 누나 지차오차오와 형부 덩자구이가 당시 쓰던 초대형 하얀 장갑이었습니다. 과거 샤오제나가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납치되어 본토로 끌려간 사건은 시진핑이 가문 자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킨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장유샤 측이 왕원하에 묵은 장부를 다시 꺼내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히 주목할 만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펑리위안의 매제 시싱젠이 과거 신다부동산의 주주 문서에서 등장한 적이 있고 밍룡 계열의 자산 인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관하다는 말은 악역이 정체를 들키기 직전에 늘 하던 대사처럼 들립니다. 왕원하의 옛 장부를 뒤집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을 두드려 호랑이를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진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산둥에서 홍콩에서 금융권에서 벌였던 그 더러운 일들,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도 증거는 우리가 다 쥐고 있다. 완전히 얼굴을 찍고 싶지 않다면 얌전히 권력을 넘겨라. 반격을 시도하지 마라. 이것은 극한 압박입니다. 기술 라인의 자금 세탁, 문화예술계의 아첨, 그리고 가문사의 더러운 장부, 이 세 갈래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칼끝마다 피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건 예술 분석이 아니라 권력 해부입니다. 여러분, 허페이와 베이징에서 벌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청사는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층의 내투는 과거의 형벌이 대신에게 미치지 않는다. 싸우되 깨지진 않는다 해서 이제 살 길을 남기지 않고 물고기 죽고 그물도 찢어지는 백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말싸움에서 손싸움으로 바뀌었고 그 손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권력투쟁에 실패해도 기껏해야 친정 감옥에 들어가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핀의 목에 남은 그 한 칼이 모든 관료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고기 분쇄기에서는 오직 죽은 사람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영화 대사처럼 들리지만 현실의 작동 규칙입니다. 네핀에게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은 신선들이 싸울 때 밟혀 죽는 한 마리 개미에 불과했다는 것. 그는 딩쉐샹이라는 큰 나무에 기대면 그늘이 있을 줄 알았고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면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라는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서 1등석 승객은 권력 중심에 너무 가까운 탓에 오히려 선실 아래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VIP가 늘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선순위로 먼저 내려가는 표일 뿐이죠. 하오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첨만 잘하면 관운이 트일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 폭풍이 닥치면 그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의 주인은 자기 보신을 위해 주저없이 그를 밖으로 차내어 늑대에게 먹일 겁니다. 여기서 충성은 무대 소품 같습니다. 쓰고 나면 치우고 때로는 그냥 버립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절대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국둘량쯔가 손실을 본 2억 7천만 위안은 누구의 돈입니까? 주주들의 피땀 돈이고 국고의 세금 돈입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하면 수많은 가정의 재산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를 시장 변동이라 부르지만 서민은 정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밥줄이 날아간 겁니다. 중앙희극학원의 분칠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금과 의료보험료에서 뜯어낸 돈입니다. 위에서는 싸움을 하며 태우는 것이 우리 돈이고 권력 무대의 홍배 기사에서 계산서를 받는 것도 늘 서민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똑바로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펑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느꼈고 겹겹의 안개 뒤 진실을 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그래야 매회 놓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봉쇄된 이 겨울에 우리는 서로 기대어 따뜻해지며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펑 스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동지는 설만큼 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작은 단란함을 누립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양기가 다시 생겨나고 서민들은 둘러앉아 만두를 먹으며 추위를 견디고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금성 안의 일존과 한때는 기세등등하던 측근들에게 2025년 동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차갑고 뼛속까지 시릴 것입니다. 이건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귀문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불과 48시간 사이에 철옹성 같아 보이던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 아래에서 충격적인 두 웅덩이의 피가 배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후이성 허페이 하이테크 개발구의 호화 사무실에서 튀었고 첨단 기술의 차가움을 띄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이징 동쪽화 후퉁의 중앙 희극학원에 뿌려졌고 분칠 냄새의 비릿함을 띄었습니다. 서로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자 기술을 하는 국유기업 회장 넥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술대학 총장 하오룽이었습니다. 그런데 혹한 속에서 거의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이 두 조각을 맞춰보면 소름 끼치는 관료 사냥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깥의 잡병들을 건너뛰고 정확히 시진핑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원 안으로 칼끝을 찔러 넣고 있습니다. 그 칼은 한쪽으로는 대집사 딩쉐샹의 돈주머니를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영부인 펑리위안의 분칠 호랑이 뺨을 세게 후려친 것입니다. 오늘 장펑은 신화통신이 말하는 내공수련의 거짓 안개를 뚫고 동지밤에 벌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청산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이 반부패의 칼입니까? 아니면 권력투쟁의 도살칼입니까? 먼저 시선을 안후이성 허페이로 돌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기술 뉴스에서는 허풍을 하늘까지 불어올리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둘량쯔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 대피는 46살 한창 때였는데 12월 18일 오후 갑자기 자기 사무실에서 없어졌습니다. 장펑이 등골이 서늘해진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허페이 공안의 공지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문구가 이상하게도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아주 짧습니다. 모 씨가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 조사 결과 사건을 배제했다라고 못 박습니다. 공안 용어에서 사건 배제란 형사 사건을 배제한다는 뜻, 즉 살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마치 에피소드를 시작도 하기 전에 종료 버튼을 눌러버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법리적, 논리적 구멍이 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공지 발표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의식을 잃었다면 가능성은 너무 많습니다.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독을 맞았을 수도 있고 질식했을 수도 있고 뒤통수를 얻어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사법 부검도 없이 법의학자가 혈액 성분과 외상 흔적을 정밀하게 감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맨눈으로 현장만 보고 사건 배제라고 자신 있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허페이 경찰이 모두 천안을 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미 대본을 쥐어준 겁니까? 이런 초고속 결론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허페이 공안은 수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종결을 하러 간 겁니다. 위에서 내려준 정답을 들고 현장에 가서 빈칸을 채운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고여야 한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이는 불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지가 발표되자마자 허페이 현지병원, 심지어 국둔양쯔 내부에서 흘러나온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독립된 출처, 접수했던 의료진까지 포함해 말합니다. 피는 단순한 실신이나 심근경색이 아니라 목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치명상이 있었고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잔혹하게 입막음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상장회사의 회장이 보안이 엄격한 하이테크 구역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가 있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한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안이 현장에 와서 붉게 번진 피와 목의 치명상을 보고도 돌아서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괜찮다. 그는 의식을 잃었을 뿐이고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핀의 죽음은 단순한 치안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 논리에서 공안이 이토록 빠르고 상식에 반하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죽음이 더 높은 단계의 정치 임무라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도대체 누가 떼핀에게 들이댄 겁니까? 만약 자살이라면 국유기업 간부로서 46살의 지위도 높고 앞날도 창창한 사람이 왜 목을 그어 가장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생을 끝내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보통 조직폭력배가 배신자를 처형할 때 쓰는 수법이거나 극단적인 협박 아래 죽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하이양 회장 왕젠이 담장에서 떨어졌다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울위 유치실에서 기묘하게 자살하거나 뜻밖의 사망한 수많은 관료들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라고 말할수록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핀이 의식을 잃었다는 말은 중국 공산당 사망 목록에 추가된 또 하나의 코드일 뿐입니다. 번역하면 두 글자입니다. 입 다물어. 왜 NP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까? 그의 뒤에 있는 회사, 국둘양쯔,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이해 집단을 파헤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업계에서 명성이 매우 큽니다. 스스로 중국 양자기술 제일주라고 자처하고 시진핑의 신질 생산력 구호 아래 가장 눈부신 모범주택이라고 떠받들어졌습니다. 시진핑이 요즘 매일 외치지 않습니까? 신질 생산력. 국둔양쯔는 그 구호 아래 가장 화려한 스타입니다. 더 무서운 금간판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실체 목록에 올랐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 논리에서 미국 제재를 받으면 민족 영웅, 국가 기둥이 됩니다. 보호하고 돈을 퍼부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기라도 하면 칼을 건넨다. 애국심이 없다는 딱지가 붙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 대본을 또 돌려 연기하는 겁니다. 국둘양쯔는 세계 선도 수준의 양자 암호 기술을 갖췄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의 간선이니 모쯔 위성이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절대 안전하며 해킹 불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펑은 공개 정보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핵심을 말합니다. 국제학계에서는 양자 보안 통신에 대해 늘 거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의 기술 대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처럼 대규모로 양자 통신망을 깔지 않습니까? 기술이 중국보다 뒤떨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술은 공학적 실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싼 전용 광섬유를 깔아야 하고 전송거리가 제한되어 중간에 수많은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계기가 생기는 순간 물리적 절대 안전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해커는 양자 암호를 깰 필요도 없습니다. 중계기 서버실만 뚫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비싼 장비로 세운 디지털 마지노선입니다. 비싸면 거창해 보이고 거창하면 예산 따내기 쉽고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붓습니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비싸고 기술이 신비롭게 들릴수록 입안하기 쉽고 국고에서 돈을 빼내기 쉽고 이익을 옮기기 쉽습니다.
국둘량지의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하늘로 떠받들어진 이 회사는 4년 연속 적자를 냈고 누적 손실이 2억 7천만 위안입니다. 2025년에 매출은 올랐지만 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좀비 기업이 한때 시가총액이 500억 위안이 넘게 부풀려졌고 주가가 한 주에 48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A주 시장의 요괴입니다. 제품은 잘 안 팔리고 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값이 나갑니까? 뒤에서 작전 세력이 움직이고 권력이 보증해주지 않으면 귀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좀비 기업의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까? 2024년 3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기업 거인 중국 전신이 갑자기 1.7750억 위안을 들여 국둔양쯔를 인수해 지배주주가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기업이 납세자의 돈으로 적자 덩어리를 떠안는 건 상업적으로는 자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치 임무입니다. 정밀 수혈입니다. 여기서 정밀하다는 건 피가 들어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 피는 중국 전신이 보낸 실행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력을 보십시오. 국둔양쯔 회장이 되기 전 그는 중국 전신 안후이 지사 부총경리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여기입니다. 예핀의 옛 상사, 당시 안후이 중국 전신 총경리 이름이 탕커였습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실마리를 잡고 올라가면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탕커는 안후이를 떠난 뒤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광둥으로 승진해 중국 전신 광둥지사 총경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광둥의 1인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인 마싱루이였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중국 전체의 과학기술, 공업을 총괄하고 국무원의 상무 업무를 분담하는 부총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는 대집사 딩쉐샹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입니까? 웨핀, 탕커, 마싱루이, 딩쉐샹. 시진핑의 권력 구조에서 딩쉐샹은 극히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그는 중앙판공청 주임 출신이며 지금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거대한 연구비 배분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른바 신질 생산력, 이른바 양자칩 대도약은 사실상 딩쉐샹 가문과 시진핑 측근 세력의 초대형 인출기였습니다. 말은 거창해도 돌아가는 방식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둘량쯔 같은 회사는 기술은 신비주의에 가깝고 제품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데 주가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돈은 어디서 옵니까? 국가의 막대한 연구 예산에서 오고 중앙기업의 손익무시 투자에서 오고 A주 시장의 푸르디 푸른 부추밭에서 옵니다. 그 천문학적 자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가면 각종 가짜 연구 프로젝트, 가짜 연관 구매를 통해 권기들의 해외 계좌로 씻겨 들어갑니다. 그 피는 그 자금 세탁 고리에서 결정적인 하얀 장갑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신에 1.77510억 위안 국유자금이 들어온 뒤 실제 흐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시 연합이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여피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서 신문실로 들어가면 물을 뽑다가 흙까지 딸려 나옵니다. 탕커는 빠져나갈 수 없고 마싱루이도 무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길은 딩쉐샹의 엉덩이까지 번질 겁니다. 딩쉐샹이 무너지면 시진핑은 국문에서 눈도 귀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핀의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는 이 구덩이가 너무 깊다는 걸 알았고 중국 전신이라는 코끼리로도 메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며 이전 자금이 말할 수 없는 큰 인물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예를 들면 딩쉐샹 가문의 하얀 장갑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위해 자살당했다. 이런 자살은 듣는 순간 누구나 입꼬리를 올리게 됩니다. 둘째, 반시 세력이 매핀의 자금 세탁에 대한 철통 같은 증거를 이미 쥐고 있고 그를 통해 딩쉐샹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딩쉐샹은 자기 보신을 위해
증거사슬을 끊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는 결단을 내려 세핀을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뜻은 하나입니다. 딩셰샹의 돈주머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1.70억 위안 규모의 국유자산 유출은 이제 죽은 자만 있어 대조할 수 없는 난장판 장부가 되었고 동시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정치 지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 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